아테네의 길을 묻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아테네 만국의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선동가 3인방, 그 중에서도 꼼수 선동가였던 니키아스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테네 멸망의 주범이었던 3인의 선동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을 3인방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3인조가 또 있다는 말씀도 간략하게 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포퓰리즘과 선동정치와 편가르기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고질병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지요. 그것은 이것이 비단 고대의 아테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주국가에는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지요. 그리고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테네를 멸망시킨 3인방과 3인조에 대해서 6시간에 걸쳐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두 번째로 니키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첫 번째 선동가였던 클레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는 그야말로 시민들을 개처럼 끌고 다니는 악당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그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복습 겸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정신이 무너지면 그때 선동가가 등장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지요. 그리고 재판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것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포퓰리즘이 선동 정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할 것이고 선동가라는 건 바로 양식과 양심이 없는 사람이더라. 이런 결론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선동가를 불러온다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선동가가 바로 이 사람 니키아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노예 광산을 운영하는데 노예들이 1000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야말로 아테네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 덕분에 니키아스는 매년 그 화려한 축제를 자비를 들여서 개최를 하고 또 한 번은 1만 드라크마라는 거금을 이 기금으로 개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만 드라크마라면 그것은 3단 노선 10척, 전함 10척을 건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고 하지요. 그 결과 있는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을 가장 사랑한 세 사람 중의 하나이다. 아주 극찬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승리의 화신이라는 이런 별명도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시칠리아 원정에서 나중에 패하기 전까지 일이지만 아무튼 그 이름 니키아스라는 이름도 승리의 여신인 나이키 니케에서 따온 것이라고 그러죠. 뭐 신발 상표 나이키도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돈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프루타쿠 영웅전이라는 책을 써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죠. 그 사람에 의하면 니키아스의 재산은 니키아스를 용기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막아주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니키아스는 용기가 없는 겁 많은 사람이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돈이 막아주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전쟁터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뭐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가 전쟁터에서 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결국은 돈으로 그렇게 포장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그렇듯하게 돈으로 포장된 것에 불과하였다는 플루타르크의 평가였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제 첫 번째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멀리 가지 않습니다. 바로 옆 동네로 갑니다. 그 옆에 메가라라는 이웃 나라가 있고 그 앞에 니사이아라는 메가라의 예항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 2개를 점령합니다. 구장 한 뭐 2-3개 넓이에 불과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둔군을 거기에 배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점령해봐야 아무짝에도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다가 또 성벽까지 구축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 점령해가지고 성벽을 쌓고 왔다. 이렇게 이제 공적으로 내세우고 또 적당히 사람들한테 돈을 뿌려서 그럴듯하게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니키아스는 절대로 위험한 일은 안 합니다. 그 대신
무언가 생색을 낼 수 있는 것을 그런 행동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돈으로 부풀려서 아테네 시민들한테 그럴듯하게 선전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니키아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원정은 어땠을까요? 조금 멀리 가기는 합니다. 이렇게 저기 남쪽에 있는 멜로스라는 섬으로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원정을 가서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돌아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티나그라라는 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에오리메돈 등 여러 장군들이 테베군을 격파한 후였습니다. 뒤늦게 거기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남아가서 인근 몇 개 마을을 약탈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내가 여기 티나그라 원정에도 참여했고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몇 개 마을을 평정하고 왔다. 이렇게 또 선전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니키아스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원정은 했을까요? 이건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이건 뭐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바로 여기로 갑니다. 코린트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특히 이때는 뭐 엄청난 규모의 부대를 끌고 갑니다. 전함 80척에 중장보병 2,000명에 기병 200명까지 데리고 갑니다. 이건 정말 당시 기준으로는 큰 규모입니다. 근데 코린트 해안에 상륙했는데 저쪽 멀리서 어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배로 도망쳐 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코린트의 노인네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니키아스는 네피다우로스하고 타나에 들려가지고 그곳에서 몇 개 마을을 약탈하고 돌아와서 나가 이렇게 원정 갔다 왔다. 또 이렇게 이제 돈으로 포장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니키아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원정을 했더냐? 이때는 그래도 뭔가 좀 성과가 있어요. 바로 스파르타 밑에 있는 키테라라는 섬인데 이 섬을 가서 점령하고 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방비가 없어요. 그냥 무혈 점령했습니다.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스파르타를 포위하는 것을 완성하는 방점을 찍는 것이거든요. 파트라이 저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알키비아데스가 저길 점령한 거고 필로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데모스테네스 장군이 점령하고 거기서 포로도 잡았다고 그랬었죠. 이게 요 키테라마저 하면은 이제 스파르타는 사방에서 포위가 되는 형국입니다. 특히 스파르타 앞바다에 아테네가 주둔을 한다는 것은 스파르타는 그야말로 꼼짝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바다로는 꼼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전략적 가치를 니키아스가 알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스파르타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섬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넘겨줘요. 전략적 가치가 있어서 이 섬을 점령했다면 그렇게 그냥 그 헌신짝 부리듯 이 섬을 버릴 섬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른 채 그야말로 황소 뒷걸음치다가 어떻게 생자 한 마리 잡은 격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니키아스였습니다. 또 니키아스는 또 자기한테 주어지는 엄청난 기회를 다 그냥 날려버린 사람이기도 했어요.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바로 아테네가 저 필로스 섬을 점령했다고 그러죠. 그때 이제 포로들도 생포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갈 기회가 니키아스한테 주어졌어요. 여기를 원정군을 갈 때 이제 니키아스 보고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가라고 그랬는데 절대 안 갑니다. 끝까지 안 갑니다. 스파르타가 무서웠거든요. 그 당시에는 스파르타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대적을 해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러면서 클레온 보고 그러면 내가 가라 그럽니까? 클레온은 좋다고 가지요. 그래서 가가지고 데모스테네스가 잡은 포로들 끌고 와서 공을 가르쳤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클레온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겁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겁이 많은 게 나중에 시칠리아 원정에 가서 엄청난 문제로 작용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키아스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항상 평화만 생각해서 평화를 아주 입에 달고 산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평화의 환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니키아스가 스파르타하고 평화제약을 체결합니다. 그 직전의 전황도입니다. 자, 요것은 반스파르타 동맹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알키비아데스가 요런 동맹을 맺어 놓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포위한 형세의 그런 포위망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스파르타는 이중으로 포위된 그야말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거든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뭐 메세나에 있는 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고요. 그냥 스파르타는 뭐 저절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스파르타 300명 인질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옴짝달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니키아스는 많은 것을 스파르타에 양보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여러 번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그 결과 이게 전쟁을 막았느냐? 아니죠. 예, 결국은 아테네가 나중에 힘이 기울으니까 전쟁은 다시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화 조약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힘입니다. 힘. 물론 평화조약이 뭐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나요? 평화조약이 그냥 막무가내로 매달렸던, 다행히 그것이 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일이 앞으로 또다시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키아스가 또 저지른 일 중에 또 끔찍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알키비아데스를 모함해서 내쫓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에르메스 신상입니다. 에르메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명품 상표로 잘 알려져 있죠. 본래는 이게 그리스의 신입니다. 여행자의 신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이렇게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이 반영된 것이죠. 그들은 신과 인간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은 죽고 또 능력은 신만 못하지만 신과 인간이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과 똑 닮은 꼴로 닮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문화권과는 아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르메스 신상이 아테네에 여러 개가 곳곳에 있었는데, 에르메스 신상은 소위 여행자들이 시기이기 때문에 여행을 떠날 때는 반드시 여기 가서 제물도 바치고 그렇게 극진히 섬기는 신인데, 이게 시칠리아 원정을 떠난 전날 밤 이게 파괴됐으니 이게 얼마나 불길한 일입니까? 그러자 이제 아테네에 소문이 쫙 돕니다. 이건 알키비아데스가 벌인 소행이다, 이렇게 됩니다. 평상시에 알키비아데스 소행이 좀 이렇게 뭐 단정하지를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때문이기도 하고, 아마 니키아스 측에서 이걸 퍼뜨렸을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알키비아데스는 이제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즉각 재판 열어달라. 내가 명명백백하게 내가 아니라는 걸 밝히겠다. 근데 재판을 또 안 열어줘요. 열면 또 이게 니키아스 쪽에서는 호당이 돼버리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신상 파괴는 사실을 시칠리아 원정을 반대하던 니키아스가 자기 두 동생하고 그 지지자들을 시켜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니키아스의 생각과 달리 여론이 움직입니다. 시칠리아 원정을 중단해야 된다는 여론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칠리아 원정에 대한 아테네 시민들이 열망이 그때 아주 대단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대신 주동자를 찾아내서 처단을 하라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아차, 이건 뭐 니키아스는 깜짝 놀랍니다. 만약 주무자가 밝혀지고 그 배우가 밝혀지면 그 책임 자기가 다 집었어야 되고, 그건 뭐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몇 사람 희생시킨 다음에 시칠리아 원정을 떠나버려요. 이때 이제 니키아스도 이제 같이 원정에 갑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아테네에서 다시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바로 알키비아데스가 신비교를 모욕했다, 이런 이제 혐의로 해서 아테네로 소환이 됩니다. 그 가면 이거 신성모독이거든요. 뭐 이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는 그 위험을 직감하고 스파르타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것이 또 아테네가 멸망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이것이 하나의 촉매제가 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또 아테네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요. 그건 또 앞으로 설명드리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니키아스는 시칠리아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이 시칠리아 원정이 아테네 시민들의 그야말로 지나친 야욕과 그런 욕심 때문에 벌어진 참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 입장에서는 이건 불가피한 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테네는 이제 아테네 제국이 돼서 400여 명의 제국을 도시국가를 거느리는 제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인구가 뭐
20만 명에서 점점 늘어 3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아테네는 식량이 없어요. 식량을 수입해야 됩니다. 유일한 세 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집트입니다. 거기는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습니다. 요즘 그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방인 흑해 연안 그쪽으로 가면 또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데 거기는 또 페르시아의 코앞이에요. 특히 두 개의 좁은 해협을 통해야 되는데 거기를 틀어막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다 포함해서 해양제국 아테네가 더 뻗어나가려고 그러면 동쪽은 페르시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서쪽으로 나가면 시칠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그때 뭐 로마 제국은 그때는 로마 제국도 아니고 공화정입니다만 뭐 겨우 꼼지락꼼지락 할 정도밖에 안 됐고요. 저쪽 에스파냐 지금의 저쪽 스페인 쪽 그쪽에는 뭐 그들이 뚜렷한 나라조차도 없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뭐 무주공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테네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략적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칠리아 원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칠리아 원정을 떠나는데 본래 시칠리아 원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은 바로 알키비아데스예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 시민들이 이제 시칠리아를 한번 원정을 하면 그때 가서 공도 세우고 전리품도 잔뜩 가져오고 또 거기서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식량도 수입하고 하면 이 나라가 더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그런 열망을 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평화주의자를 자처하는 니키아스는 이게 절대 반대입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걸 결정하는 민회에 나가서도 자기가 웬만하면 자기가 앞장서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앞장서서 반대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꼼짝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특히 고유의 그 특기를 발휘합니다. 바로 꼼수를 쓰는 거예요. 원정을 반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대규모 원정대를 보내야 된다. 뭐 기병도 보내야 되고 이것도 보내야 되고 이것도 보내야 되고 이거 엄청난 돈도 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이제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 거죠. 그런데 그의 꼼수가 먹히지 않아요. 시민들은 꿈쩍도 않아요. 오히려 더 좋다. 그럼만 대규모 병력을 보내자.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신상 파괴 사건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아요. 대규모 전함과 병력을 구성해서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원정을 떠나는 그 피레우스 항구의 아테네 해군 함선들의 모습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축제 분위기 같았다. 무슨 보트 경기라도 하는 사람들처럼 앞다투어 나가는 모습이 장관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대표하는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시칠리아 원정을 가는데 이거는 또 한 두세 시간 또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만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니키아스는 거기 가다 졸전에 졸전을 거듭합니다.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졸전을 펼쳐요. 그 이유는 니키아스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 장군은 전쟁터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아테네가 시칠리아한테 진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궁지에 몰립니다. 그러면 이제 도저히 안 되면 철수를 해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와요. 왜냐? 아테네는 원정에 나갔다 실패한 장군을 용서한 적이 없어요. 이제 그게 또 겁이 나니까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꼼수를 펼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 지금 여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대규모 좀 지원군을 다시 좀 보내달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아테네 시민들이 그럴 바에는 그럼 철군해라 이럴 것으로 예상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 역사학의 그루라고 이렇게 평가되는 예일 대학의 도나드 키건이라는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니키아스는 아테네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사기라는 거지요. 꼼수라는 얘기에 다른 표현이겠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테네 시민들은 또 대규모 추가 병력을 파병을 해 주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또 졸전에 졸전을 거듭합니다. 결국 다 죽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조금씩 기록마다 다른데 하여튼 살아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그런 기록조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하들을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이제 구걸을 해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아까 제가 스파르타의 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키아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건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일 있지 않느냐. 너희하고 참 우리가 많은 걸 양보하면서 평화조약도 체결해주고 너희들 포로 300명도 내가 극진히 대우하다가 너희 풀어줬지 않느냐. 설마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지요. 예, 이거 착각인 겁니다. 착각이에요. 적국에 대해서 베푸른 호의는 결코 호의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건 역사가 증명해. 이런 예가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착각을 니키아스만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사람이 나올 겁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만 하여튼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적국에 베푼 호의는 결코 호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의 교훈입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런 니키아스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 중 가장 아테네를 사랑한 세 사람 중에 하나. 또 아까 그 역사책을 썼다고 하는 투키디데스 그 사람도 또 극찬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니키아스는 불행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전생에 걸쳐서 덕을 실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야, 정말 이 두 사람 다 이게 참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이렇게 평가를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프루타크는 이게 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건 돈으로 포장된 거에 불과하다.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기로 따지면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이 파우사니아스라는 사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델피의 격언에 대한 기록도 이 사람이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테네에 가서 국립묘지에 갔더니 거기에 시칠리아에서 죽은 많은 병사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 그 니키아스라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아,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정말 무가치한 한 병사에 불과했다.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놨. 그럼 또 이 사람 말도 있고 참 혼란스러웠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런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바로 시칠리아에 사는 어느 그 역사학자의 기록인데요. 필리스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이제 니키아스가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대를 보내주면.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군대라는 게 자기하고 거기 데모스테네스 등 장군 몇 사람을 칭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돌려보내주면 담보로 병사들을 한 사람당 1달란트로 쳐서 내가 인질을 남겨놓을 테니까 우리 좀 살려보내달라. 좀 목숨을 구걸한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걸 단추로 끼워 맞추니까 그렇지 이 기록이 없으면 니키아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몇 달을 고민을 했는데 이 기록을 발견하고 제가 드디어 정말 엉터리 정말로 아테네 치약의 지도자라는 말이 맞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만 그런데 것은 이 니키아스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은 것은 귀족들이 이 사람을 앞세우기도 했으면 결국 지도자로 뽑은 것은 선거를 통해서 뽑혀야 되는 거니까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아테네 시민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도자를 정말 잘 뽑아 가려 뽑아야 된다. 선동가를 우리가 지도자로 뽑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 아테네처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니키아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한번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로 뽑은 것은 누굽니까? 스파르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뽑은 겁니다.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조약이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힘입니다. 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또 적에 베푼 호의가 결코 해오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필리즘이 선동정치를 불러온 또 하나의 사례도 이것은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선동가를 불러온다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제가 눈의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좀 귀에 따갑도록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동가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망국에 이르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한연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지도자가 이 땅에도 나타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편가르기와 선동 정치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우 정치가 문지방 앞에 서 있습니다. 선동가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의 안방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들입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이웃들도 깨우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선동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선동 정치가 어떻게 이 나라를 망칠 수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 먼저 각성하고 깨달은 다음 또 우리 동료 시민들에게도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 우리가 현자가 우리들 문 앞에 이미 와 있는데도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애석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각성해야만 합니다. 우리 대한연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선동 정치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자유시민,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그걸 막아야 합니다.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좀 귀에 따갑도록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격려가 이 나라에서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격려, 그리고 아울러 따끔한 채찍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아테네 망국의 주범 선동가 3인방 중에서 마지막 번째에 해당하는 알키비아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알키비아데스는 그야말로 천방지축의 재승박덕의 선동가였습니다. 정말 태주가 비상했습니다. 신출귀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선동가였고 또 선동가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그만 아테네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스스로도 그야말로 굴욕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결국 아테네의 배반자로 낙인을 찍힌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사연, 그야말로 우리에게 크나큰 반면교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